자, 오늘 할 거는 너희 출판사 교과서 동화 출판사의 앞부분에 자 표지 한번 보면은 나와 있지. 수업에 읽기의 목적과 방법, 뭐 매체 비판적으로 읽게 돼 있는데 요게 5단원에 있는 말 그대로 독서 지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에서 매체 지문 이렇게 포함된 건데 한번 넘겨보자. 페이지 1페이지. 형식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한데 요게 범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일단 학교 수업에 좀 맞춰야 되거든. 2페이지 한번 봐봐. 2페이지 보면은 읽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 음독, 묵독, 속독 요런 거 학교에서 수업했어? 했어? 요거 범위 들어간다고 봐야 돼. 알겠지? 요거까지 해가지고 앞부분에 3페이지에 읽기의 목적과 방법 요것도 쌤하고 같이 한번 쌤이 해설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고 문제 풀고 쭉 나가자. 알겠지? 자, 페이지 2페이지를 한번 펴보자. 2페이지. 자, 쌤이 체크할 수 있는 거 부연 설명만 해주고, 물론 이게 수업 시간에 듣는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암기 영역이야. 알겠지? 외울 거 확실히 외워야 돼. 정리해 놓고 노트 정리한 다음에. 자, 같이 한번 보자. 자, 읽기의 다양한 방법에서 자, 소리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음독 동그라미 해놓고, 음독은 뭐라고? 이 음자가 동그라미예요. 소리 음자예요. 소리 내서 읽는 거야. 알겠지? 묵독할 때는 우리 그런 말 적었네. 묵념한다고 하잖아. 묵념. 조용하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뭔가 이제 누굴 기릴 때, 호국 선열을 기리고 뭐 현충 이럴 때 묵념하잖아. 조용하게 아무 말 안 하지. 그럼 소리 내지 않고 와서 우리 저기 하나 가져가면 돼. 자, 그 다음에 속도에 따라 속독은 빠르게 체크해놓고 지독은 천천히 체크해놓고. 자, 지독에서 또 두 개로 나눠져. 정독 동그라미, 미독 동그라미. 정독은 자,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 이렇게 정리해서 외우면 돼. 딴 거 필요 없어. 알겠지? 미독은 미자가 음미할 때 미자. 음미 동그라미. 음미는 뭐냐면은 감상에 좀 초점이 두는 거야. 이건 뭐에 초점 둔 거야? 내용에 초점을 둔 거야. 알겠지? 봐봐. 너희가 서술형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객관식에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거는 5개의 선지 중에서 정오답을 가려낼 때에 포인트를 내가 확실히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거든. 안 그러고 그냥 내가 형성된 나의 지식 속에서 읽어서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해버리면은 틀릴 가능성이 높지. 헷갈리고.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놔야 돼. 정독은 내용을 자세하게. 그래서 포인트는 내용이지. 미독은 음미하면서 감상하면서 읽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음미라는 표현, 내용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써놓고 체크해놓고 외워둬야 돼. 자, 그리고 지독 안에 얘네 두 개가 포함된다는 걸 알아야 돼. 알겠지? 정리하고. 자, 그 다음 밑으로 가서 글을 읽는 범위에 따라서는 통독이 있고 발췌독이 있지. 통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어. 뭐가 있냐면은 정독이랑 통독도 나누기는 하는데 훑어서 읽는 거야. 다시 정독은 꼼꼼하게 읽는 거야. 이게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한다고 할 때 교과서를 한번 읽어 이럴 때는 정독이지. 정독. 꼼꼼하게 내용 확인하면서 공부하듯이 읽는 게 정독인데, 통독은 뭐라고? 꼼꼼하게 안 읽어.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거야. 근데 여기 포인트는 뭐냐? 너희 교과서에서 정리된 건 범위에 따라 나눌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눴다는 거지. 그래도 여기서 포인트를 전체 동그라미 훑어보는 거 요 두 개로 가져가라고. 통독을. 알겠지? 이렇게 외워. 발췌독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한다고 하잖아. 그 부분만 딱 뽑아낸 거야. 발췌한 거야. 알겠지? 발췌독.
요거는 봐봐. 쌤이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 뭐 늘 잘하는 애들도 잘 하겠지만은 이걸 그대로 얘를 가지고 외우려면 잘 안 외워진단 말이야. 서술로 다 빼버려. 그 쌤이 동그라미 쳐준 것만 있잖아. 그치?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봐. 이거 방법에 대해서. 자, 소리에 따라, 그지? 속도에 따라, 범위에 따라, 요것만, 내 쌤이 동그라미 친 것만 딱딱딱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1번, 2번, 3번. 노트에다가 따로 정리를 하라고. 그리고 음독, 묵독 적고, 소리 내고, 소리 내지 않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적어도 돼. 소리 X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속독, 지독. 그럼 지독에서 다시 요렇게. 속독은 빠르게, 지독은 천천히. 근데 정독은 내용 파악에 초점이 있는 거고, 미독은 음미라는 단어에 포인트가 있는 거야. 알겠지? 뭐 굳이 교과서적으로 더 추가를 하자면은 형식과 표현 등도 같이 음미한다는 거지. 주로 사실 문학작품 감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미독은 범위에 따라서는 통독. 근데 여기 통독에 쌤 글 범위뿐만 아니라 하나 더 가자 그랬지. 전체와 훑어보는 거. 정독이란 다르지, 그치? 한번 막 꼼꼼히 생각하고 막 새기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훑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발췌독은 부분. 됐지? 요렇게 봐, 누이 봐. 이러면 조그만 손바닥만한 포스트잇 하나에 이게 정리가 된다고. 이거를 그냥 통째로 외워야지. 알겠지? 미안, 잠깐만. 자, 다시 가서 한번 보자. 밑으로. 자, 글을 읽는 목적에 고려해서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을 한다. 자, 이런 것도 사실 뻔한 내용이라서 보통 학생들이 이런 거 볼 때 그냥 넘어가기도 해. 아이, 뭐 이런 거 시험 나와봤자 뻔하고. 근데 이런 게 은근히 또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헷갈리고 틀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강조하는 건 이거야. 수능에서는 이런 문제 안 어려워. 왜냐? 정답이 되는 애, 뭐 적절한 거든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든 간에 그게 뚜렷하게 눈에 띄게 만들거든. 너희도 알겠지만은 모의고사 풀 때랑 내신 풀 때 보면 문제 유형이 많이 다르잖아, 그치? 그러면 내신에서는 정답이 되는 애 혹은 옳지 않은 애, 틀린 애 하나를 찾는다 하더라도 걔가 정답 같이 생겼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그러면 그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푸느냐? 그 올바른 거에 대한 키워드들, 쌤 방금 위에 거 정리해줬듯이 키워드들을 내가 정확히 암기를 하고 있으면은 확실하게 걸러낼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특히 국어 내신에서는 이해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읽어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수능 국어는 달라. 수능 국어는 양을 많이 늘려가면서 이해를 많이 하면 돼. 그럼 정답 맞출 수 있단 말이야. 내신 국어는 이해만 하는 걸로는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소의 내용에 암기하는 키워드들을 확실하게 내 머리에 딱 박아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지.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은 그럼 읽기 전에 뭐하고 글 읽는 중에 뭐하고 읽은 후에 뭐하냐 이거거든. 자, 목적 확인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내용 예측, 그 다음에 경험, 배경 지식, 떠올려 본다 이러면 좀 상기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이렇게도 딱 봐봐. 컴팩트하게 만드니까, 요약해서 만드니까 크게 내용이 부피가 부담스럽지는 않잖아. 그렇지? 그럼 글 읽기 전 목적 확인, 내용 예측, 경험, 지식, 상기 이렇게 외우라고. 달달달달 노트 정리를 좀 따로 해가지고. 알겠지? 자, 글 읽는 중에는 자, 중심 내용과 글의 전체적인 구조 파악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에 밑에 내용과 관련하여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질문 만들고 이에 대한 답을 찾는다 체크하고, 또 글을 읽기 전 예측했던 내용을 글을 읽으면서 확인하고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여 앞으로 전개될 내용 예측. 자, 요거하고 조금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럼 요것도 체크해서 좀 읽으면서도 내용 예측을 한다는 거야. 알겠지? 읽기 전에도 내용 예측을 하는 거고.
이런 걸 안 외워놓으면 헷갈리지. 자, 숨겨진 내용과 글쓴이의 의도 등을 내용 추론 동그라미. 자,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생각, 주장 등을 공감하거나 비판하거나. 자, 읽은 후에는 자, 메모하거나 밑줄 친 내용을 바탕으로 읽은 내용 정리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글의 내용 시각화하여 정리. 자, 글의 내용을 재구성 동그라미하고 자신의 상황이나 다른 분야의 적용 동그라미. 자, 이게 내가 조금 외우는데 부담스러우면은 약간 팁을 주자면은 이런 거는 글 읽기 전이랑 글 읽은 후를 확실하게 외워둬도 돼. 알겠지? 그럼 만약에 혹시나 나눌 때에 요거는 크게 지장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지? 왜냐면 섞어서 나눠서 나올 때 이거 가지고 생각해봐. 출제자 입장에서 이 하나의 분류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본다고 했을 때 얼마든지 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다른 교재나 문제 참고하지 않고서라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암기를 해놔야 돼. 기준들을. 자, 넘어가서 과정 점검하기. 이런 것도 좀 구질구질하게 문제가 나오는 편이야. 글 잘 읽는 방법 한번 보자. 자, 적절한 읽기 방법 적용. 우리 읽기 방법이 위에 있었지. 음독, 묵독, 속독, 지독 쭉 있지. 자, 목적이 어떤가? 목적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글을 읽는가? 상황 동그라미. 이 상황은 독자의 상황이야. 어떻게 보면 나의 상황이지. 글을 읽는 사람의. 자, 글의 특성은 어떠한가에 따라서 읽기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읽기 과정 점검 조정 바로 위에 있는 거. 자, 읽기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찾으며 읽고 있는가? 내용 찾는 거였지. 그치? 또 읽기 상황에 맞게 적절한 읽기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내용을 예측하며 읽고 있는가?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쌤이 또 한 가지 좀 정리해 알려주면은 우리가 지금 보자 내신이 대략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봐봐. 요 내용들을 새기고 외우는 거는 사실 지금 하는 것보다는 알겠지? 쌤이 알려준 방법은 지금 하는 것보다는 일단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알겠지? 풀어보고 나중에 또 정리해서 외우고 이렇게 해도 돼. 알겠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외워도 돼. 알겠지? 뭐 그 방법은 없어. 다시 가서 자, 오른쪽 넘어가서 3페이지 보자. 3페이지. 자, 이거 쌤 빨리 한번 읽어볼게. 우리 뒤에 거 할 것도 많으니까. 자, 독자는 글을 읽는 사람은 글을 읽는 나름의 목적이 있고 동그라미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읽기 방법을 선택한다. 또한 독자는 읽기 방법을 선택한 뒤에도 그것이 읽기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고 또 조정하면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지. 중간에 글을 읽는 과정 속에서 글을 읽는다. 독자는 특정 대상이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글을 읽을 수도 있고 글쓴이의 사상이나 가치관, 정서 등에 공감하거나 감동을 얻기 위해서 자, 정보 얻기, 그 다음에 공감, 감동. 이런 건 주로 이제 내용 전달에 해당하는 설명문 형식의 책들이 되겠네. 그치? 내용을 수록해 놓은 공감, 감동 이런 건 뭐 자기 주장을 넣었다거나 에세이거나 혹은 문학 작품 정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여가를 보내기 위해 남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글을 읽을 수도 있다. 이처럼 읽기의 목적은 매우 다양하다. 글을 잘 읽으려면 읽기 목적에 맞는 읽기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읽기의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밑에 나와 있다. 자, 앞에 정리한 편인데 반복이니까 빨리 읽을게. 글을 읽을 때 소리를 내는지 음독, 묵독. 자, 그리고 음독은 음자가 소리 음자라 그랬지. 그래서 음독이야. 묵독은 소리 내지 않는 거. 음독은 근대 이전이면 어디예요? 중세야, 중세. 중세 포함해서 고대에. 옛날에 너희 봐봐. 서당에 보면은 천자문 읽을 때 하늘 천 따지 소리 막 내서 읽잖아. 그렇지? 그런 거. 음독은 근대 이전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읽기 방법으로 요즘에는 개인이 혼자 글을 읽을 때 대체로 소리 안 내고 읽지 묵독을 사용한다. 그러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의 뜻을 파악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읽기에는 음독도 사용된다. 뭐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체크하고
속도에 따라서는 속독, 지독, 빠르게 읽기, 느리게 읽기, 천천히 읽기. 근데 지독은 또 두 개로 나눴어, 이 책에서는. 자, 속독은 주로 가벼운 내용이 담긴 글을 읽거나 글을 읽을 시간이 부족할 때 빨리 읽는 거고, 반대로 깊이 있는 내용이나 전문적인 내용은 천천히 읽어야지 이해가 갈 거 아니야. 내가 얻을 건 얻어야 되고 새겨야 되고. 이때 전문 서적을 읽을 때처럼 글의 세부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며 읽는 것을 정독이라고 하고, 문학 작품이나 고전, 쌤이 아까 얘기했지, 감상을 하는 거, 이거 뭐라고? 음미 동그라미. 음미라는 뜻 자체가 감상이라는 의미하고 연결을 해도 돼, 알겠지? 우리 문학 작품 감상한다고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이 미자를 따와서 미독이 되는 거야. 넘어가서 셋째, 글을 읽는 범위에 따라 통독, 발췌독으로 나눠진다. 통독은 전체를 훑어보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통독이랑 정독으로 두 개를 대조적으로 비교하기도 하거든. 정독은 천천히 꼼꼼히 읽는 거고, 통독은 속독하고는 좀 다른데 전체를 읽기는 하는데 조금 훑어보는 식으로 읽는 거야, 그치? 속독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 의미의 차이가 나는 거지. 자, 발췌독은 글을, 근데 쌤이 방금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알아만 두고 교과서에서 나눈 분류로 너희가 구분하는 게 좋아, 알겠지?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전체냐 부분이냐 가지고 전체는 통독, 그치? 부분은 발췌독. 발췌, 이거 맞춤법 잘 기억해 놓고, 뭐 서술형은 없겠지만, 서술형 없으니까 필요 없긴 하겠는데, 어쨌든 발췌독. 자, 됐고 밑으로 가서 이처럼 읽기 방법은 읽기 목적이나 읽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뭐 됐고, 한편 독자가 글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이다. 읽기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 이거지. 무조건적 그대로 수용 X, 알겠지? 이건 뭐 무비판적 수용, 무조건 수용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적극적 해석 동그라미. 뭘 통해서?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한다. 앞부분엔 또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뒤에 나와 있었지. 자, 공감하거나 비판하거나.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공감도 나올 수 있고 같이 느끼는 거야. 동의하는 거야, 글쓴이의 생각에. 아니면은 이 글쓴이 작가의 생각은 뭔가 이거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비판이야. 비판이 우리 뭐였어? 대상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거든. 물론 비판이란 뜻이 쌤이 이야기하는 대상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만 있는 거 아니야. 깊이 생각하고 꼼꼼히 따져봄 이런 의미도 있긴 있는데, 주로 잘못 대상 요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공감, 비판, 됐지? 넘어가서 따라서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읽기 전, 읽는 중, 다 읽고 나서 후 활동이라는 과정 중심의 읽기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글을 읽기 전에는, 이것도 앞부분이 정리된 거야. 목적 확인 동그라미. 쭉 넘어가서, 자, 글을 읽기 목적을 확인한 뒤에는 제목, 차례, 소제목, 그림 등을 훑어보면서 글의 예측 동그라미. 미리 한번 쓱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목도 보고, 그럼 넘겨봐야지. 소제목 이런 거 보려면 넘겨봐야지. 그림도 한번 쓱 보고, 대충 한번 보고, 예측해보고, 또 관련된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려 본다. 내 거, 독자 거. 자, 글을 읽는 중에는 글의 내용과 글의 전체적인 구조 파악을 하고, 내용 파악, 구조 파악. 그 다음에 이때 메모를 하거나, 우리 저기 하나 있는 거, 지금 페이지가 3페이지, 4페이지. 자, 이때 메모를 하거나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가며 읽으면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된다. 그래서 반복되거나 강조되는 단어나 문장을 쳐다보는 것, 그리고 하지만 따라서 같이 문장과 문단의 의미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접속어를 살펴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것도 봐봐. 이런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 이런 게 또 문제에 나와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이런 식으로. 알겠지?
접속어, 살펴보는 것, 효과적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외워놔야 겠지. 그럼 읽는 과정에서의 그 키워드가 되는 것들을 쭉 나열해서 넘버링을 해버려. 1, 2, 3, 4 뭐 이런 7개면 7개, 4개면 4개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딱딱딱 외워넣어서 내가 딱 덮고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요 관련해서는 다 맞출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신 지금 1등급 목표해야 되잖아. 그럼 뭐 한 개라도 안 틀린다 생각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지 말고 덮고 외워버려 다. 범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 밑으로 가서 또 글을 읽는 중에는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이에 대한 답을 찾으며 읽는 것이 좋다. 스스로 질문 만들고 스스로 필요 없지. 외우는 거 이것만 외우면 되나. 그 다음에 답을 찾으며 글을 읽는 중에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으며. 자, 그리고 글을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을 확인하고 글의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하여 앞으로 전개될 내용 예측. 이것도 앞으로 빼도 돼. 그냥 전개될 내용 예측. 이렇게 넘버링 해가지고 하면 되겠지. 숨겨진 내용이나 글쓴이의 의도 등 글에 직접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내용 추론 동그라미. 숨겨진 내용 추론 해야 되겠네. 글쓴이의 의도는 뭐야? 숨겨진 내용하고 같은 맥락에서 연결할 수 있잖아. 같이 나오겠지 또. 나아가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생각, 주장 등의 공감 동그라미, 비판 동그라미. 이런 뭐라고?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적극적인 독서가 된다고. 자, 밑으로 가서 이렇게 글을 읽으면 다양한 읽기 방법을 활용하면 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 글을 읽은 후에는 반드시 읽은 내용을 정리해 보아야 한다. 내용 정리 후에 시작하는 거야. 첫 번째 이렇게. 이때 메모하거나 밑줄을 그은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요약해 볼 수 있다. 또 각 문단의 의미와 관계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시각화하여 정리하면 내용 요약,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의 시각화, 그리고 내용 재구성, 그 다음에 적용. 그러면 이렇게 되네. 요거는 큰 1번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1, 2, 3, 4 해서 외워버리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 글 읽은 후에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데 그 정리 방법에 뭐가 있다고? 그럼 이런 건 문제 낼 수 좋잖아. 다음 중 글 읽은 후에 내용 정리 활동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럴듯한 거 하나 넣어. 이거 틀린 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것도 내가 읽어보면 충분히 맞는 말이야. 근데 교과서에는 얘 4개 나와 있어. 그치? 그럼 이걸 가져와가지고 선생님 이것도 글 읽은 후에 활동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이렇게 넣었어. 봐봐. 1번, 2번, 3번, 4번 넣었는데 5번에 친구와 토론해본다 이랬어. 틀린 말 아니잖아. 그치? 그래갖고 내가 해가지고 이거 틀렸어. 선생님한테 가져가. 선생님 이거 친구와 토론하는 것도 읽은 후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은 쌤이 뭐 보여주겠어? 이거 보여주는 거지. 교과서 봐봐. 이렇게 낸다니까 내신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능에서는 그렇게 못 내지. 수능에서는 왜? 특정 기준이 없거든. 다 포괄한단 말이야. 모든 교과서를. 근데 내신에서는 특정 이 기준이 있잖아. 기준이. 항상 여기에 절대적으로 가져가야 돼. 밑으로 가서 능숙한 독자는 자신의 읽기 목적을 분명히 한 뒤에 가장 알맞은 읽기 방법을 선택한다. 그리고 읽기의 모든 과정에서 읽기 목적과 읽기 상황, 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읽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앞부분에 이제 정리한 거네. 이를 통해 독자는 정확하고 깊이 있게 내용을 이해하고 종합적, 비판적으로 글을 수용하며 글을 읽으면서 얻은 지식이나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읽기를 잘하려면 목적을 고려하고 적절한 독서 방법 선택하고 읽기 과정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조정하며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뻔한 내용이긴 한데 요거 관련된 예상 문제도 쌤이 충분히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긴 하는데 쌤이 이야기했잖아. 그건 그냥 그때그때 감으로 풀어서 맞추고 틀리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제일 좋은 거는 너희들이 아주 요약을 해서 말 그대로 시각화를 좀 한 다음에 딱딱딱딱 외워야 돼. 알겠지? 그 내신 대비가 확실히 되는 거야. 요 파트도. 자, 우리 일단은 요 5문제 한번 풀어보자. 확인 문제니까 2분
확인 문제 5번까지. 자, 다 풀었지? 쌤 다 불러줄게. 1번에 3번, 2번에 1번, 3번에 속독, 속도야, 속도. 속도. 4번에 3번, 5번에 발췌독. 최자 특이하지? 발췌독. 틀린 사람. 몇 번? 몇 번? 2번 같이 한번 보죠. 자, 보기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읽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두 사람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글을 읽고 있다 했을 때, 요것도 봐봐.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거든. 자, 어디 있어? 어디 있냐면은 저기 3페이지에 어디 갔어? 근대 이전에는 3페이지에 위에서 10번째 줄 봐봐. 음독은 근대 이전에 찾았어? 있지? 음독은 근대 이전에 보편적으로 사용됐어. 왜? 서당에서 천자문 읽을 때 막 훈장님이 소리내서 읽으라 막 그러잖아. 막 회초리 때리면서. 근데 요즘에는 대체로 혼자 읽을 때 묵독을 해. 너희 도서관에서 막 소리내면서 읽는 사람 없지, 그렇지? 카페 가도. 근데 여기 밑에 있네. 그러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의 뜻을 파악하거나 두 사람이 이상이 함께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뭐야? 이렇게 읽고 토론도 하고 뭐 야 이러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소리 내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야. 1번 소리 내서 읽는 거 알겠지? 됐고 또 질문? 내가 틀린 거나 맞춘 것도 좀 애매한 거 없으면 넘어가고 5페이지 넘어가보죠. 자, 본문 내용 들어가는 거고 봐봐. 여기 본문이 5페이지부터 시작이긴 하지만은 앞부분에 있는 이 개념 설명, 읽기 목적, 방법, 분류한 거 요것도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에 다룬 거기 때문에 요 공부 충분히 해놔야 돼, 알겠지? 자, 서양화 조선을 깨우다 라고 하는 김정숙 작가의 요 글을 한번 보자. 글 내용 잠깐만. 우리 19페이지 먼저 펴봐. 19페이지. 자, 19페이지 먼저 보고 전체 내용 정리 한번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자. 자, 서양화 조선을 깨우다 해서 나오지. 글의 제목이야. 자, 근데 이거 뭐야? 설명문이야, 설명문. 우리가 흔히 비문학 독서 지문이라고 하잖아. 전형적인 비문학 독서 지문인 거지. 문학이 아니고 읽기 자료잖아. 그치? 설명문.
물론 설명문 이외에 논설문 같은 것도 비문학 독서 지문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잘 안 나와. 왜냐하면 그 개인의 주관적인 개인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설명문이 있어. 알겠지? 자, 그리고 해설적, 객관적, 예시적 체크해놓고 뭐 예시를 두고 있겠네 계속.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서술을 하고 있는 거고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들, 다시 말해서 해설을 계속 붙인 거지. 자, 중심 소재, 글의 자 제재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쌤이 중심 소재야. 글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재료라고. 뭐라고? 조선시대의 서양화. 조선시대면은 어쨌든 조선 말기까지는 세국 정책을 펼쳤잖아. 그치? 웬만하면 서양 문물들이나 서양 문화들이 잘 못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또 타지 저 구석구석 뒤로 저 옆으로 많이 들어오고 했을 거 아니야. 그치? 말기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조선시대 서양화, 조선을 놀라게 한 서양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예를 들은 거예요. 예시적, 글의 성격이 예시적이라고. 병렬식으로 저 글을 전개했대. 병렬식 동그라미. 자, 쌤 병렬식 한번 설명했었지. 뭐야? 이게 너희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배웠지. 직렬 구조야. 전구라고 치자. 전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럼 어떻게 돼? 불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한대. 물론 동시에 켜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아주 초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땅땅땅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병렬 구조는 어때? 이렇게 되잖아. 뭐 전구야. 그럼 이거 동시에 켜진다고 전류가 흐르다가 같이 되는 거. 이건 다시 말해서 순서가 없는 거야. 병렬이라는 이 단어의 포인트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병렬이라고 하는 병렬 구조라는 뜻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순서가 따로 없는 거야. 글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국어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자, 첫 번째 순서야. 첫 번째 노트를 편다. 두 번째 펜을 든다. 세 번째 필기를 한다. 이런 뭐야? 시간에 순서가 들어가잖아. 그치? 근데 봐봐. 우리 국어 공부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하면서 첫 번째 책 읽기, 두 번째 음미하기. 이러면 헷갈리고.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있는 거 활용해서 해보자.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해보자. 첫 번째, 소리 내서 읽을 때의 음독, 소리 안 내는 묵독, 이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봐봐. 쌤 방금 이야기한 이 음독과 묵독에는 순서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바꿔도 상관없어요. 순서를. 이해갔지? 이런 병렬 구조야. 알겠지? 첫 번째 묵독, 두 번째 음독 해도 상관없다고. 근데 이 순서가 필요한 경우에 순서를 바꾸면 이건 직렬이 되는 거야. 바꾸면 안 되는 건 직렬이 되는 거야. 이해갔지? 오케이? 그럼 봐봐. 구체적인 예들이 시간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거나 특별히 순서 없이 병렬적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갔지? 자,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를 언급하며 글을 끝맺고 있다. 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볼 거야. 자, 그리고 전체 글 정리 거랑 밑에 거랑 보자. 자, 서양화, 조선을 깨우다 해서 나온 거. 첫 부분에 나오는 거는, 자, 조선 후기 지식인들을 놀라게 한 서양화. 조선 후기에는 서양 문문들이 들어왔으니까 개화기 전후가 되겠네. 그렇지? 시간 배경상은. 자, 그리고 서양화의 공감 표현법에 놀란 실학자들, 조선 후기 그림에 영향을 준 서양화. 그리고 3번에는 여백이 뭐였어? 여자가 남을 여자였지. 남아있는 흰 공간, 요런 거, 여백. 여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시도, 회화적 표현, 회화 동그라미, 회화의 사전적 의미는 평면상의 그림이야. 우리가 미술 작품, 예술 작품이라고 했을 때는 아주 다양하잖아. 조소 같은 것도 있단 말이야. 3D, 3차원. 2차원의 평면 그림을 회화라 그래. 회화적 표현의 차이를 낳게 한 삶의 태도의 차이, 삶에 대한 태도의 차이. 됐지?
평면 그림 됐고, 다시 앞으로 가보자. 앞으로 가서 본문을 빨리 한번 읽어보자. 너희 오늘은 교과서 시험 범위 위주로 할 거야. 그리고 쌤이 뒤에 숙제는 문법 위주로 넣어놨으니까 문법은 너희 숙제로 꼼꼼히 또 잘 해야 되고, 문법은 또 다시 한번 쌤이 수업도 할 거고, 약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해야 돼. 어디였어? 자, 서양화 조선을 깨우다. 설명문인데 뭐 글을 쓴 사람은 김정숙이라는 분이고, 뭐 딴 건 됐고, 본문부터 보자. 자, 3살 무렵 처음 타본 기차는 경이로움, 경자 동그라미, 놀랄 경자야, 놀랄 경자. 놀라움 그 자체였다. 기차도 신기했지만 여행에서 나 동그라미, 이건 글쓴이가 되는 거지. 나를 정말 놀라게 했던 것은 난생 처음 청량음료, 뭐 탄산음료 같은 거지, 사이다 뭐, 청량음료를 마셨던 일이다. 목이 말라 무심코 한 모금 마셨다가 코를 찌르는 탄산가스에 얼마나 놀랐던지 그 충격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이거 체크해놓자. 글쓴이의 경험을 밝히며 글을 시작.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도 막 수필 이러면 안 돼. 문학작품 아니야, 설명문이야. 뭐 설명문도 자기 이야기 들어갈 수는 있잖아. 자, 조선시대 문인들에게도 문인할 때 문자가 뭐야? 글 쓰는 사람이 글 읽고 글 쓰고, 쉽게 말하면 양반을 두 가지로 불렀지. 양반이 양반이로 불리는 이유가 뭐야? 문반, 글 읽고 글 쓰고 머리로 생각하고 정치하고 이런 사람들. 무반, 칼 쓰고 말 타고 전쟁하고 이런 사람들. 딱 양반 두 가지 부류야. 거기서 뭐 다양하게 나눠졌지만, 통틀어서 무인 빼고 다 문인이라 하는 거야. 조선시대 문인들에게도 3살 아이의 기차 여행 같은 놀라운 체험이 있었다. 근데 3살이 기억이 나나? 너 3살 때 기억나? 3살 때 기억 안 나는데 뻥친 거 아니야? 어쨌든 뭐, 자, 3살이 어떻게 기억나지? 3살. 자, 어디 갔어? 3살 아이의 본인 이야기하는 거지, 글쓴이 스스로. 3살 아이의 기차 여행 같은 놀라운 체험이 있었다. 서양화와의 만남, 그것이었다. 왜냐면은 옛날 문인들은 글만 보지는 않아. 지금 정치인들처럼 막 선거 유세만 하지는 않는다고. 그럼 뭐야? 옛날 사람들은 다 겸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뭐 유명한 이제 유학자라거나 정치를 벼슬했던 분들은 뭐 그림도 그렸어, 실제로. 뭐 시 쓰고 그림 그리고, 그리고 수묵화 이런 거 있잖아. 난도 치고 대나무도 그리고 이런 거 같이 했단 말이야. 알겠지? 요즘하고는 좀 다르지. 어떻게 보면 다재다능하고 문화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하고 있었지. 자, 정조 임금 재위 기간에 청나라에 다녀온 사신들의 기록이나, 외교관들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외교관 기록이나 실학자들의 글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서양 미술을 처음 대했을 때의 반응은 충격 이상이었다. 왜? 청나라가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거든, 우리나라보다. 가서 거기서 본 거야. 서양이 직접 간 게 아니라. 자, 그들을 놀라게 했던 서양화는 원근법이 뭐야? 멀 원자지, 한자로. 근자는 가까울 근자지. 이 뭔 소리냐? 멀고 가까운 것을 구별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야. 멀리 있는 건 작게, 가까이 있는 건 크게. 근데 우리나라 산수화나 이런 경우는 그런 표현이 잘 안 나타났다 이거지. 원근법과 명암법은 뭐야? 명자 동그라미, 이게 밝을 명자야. 암자는 어두울 암자야. 밝고 어두운 거를 확연하게 차이 나게 한다는 거지. 그림자도 엄청 그리고 막 이렇게. 바탕으로 한 사실적인 그림이었다. 자, 요것도 체크해야겠네. 사실적인 서양화의 어떤 놀라게 했던 그 요소가 사실적이라는 건데, 그 사실적이라는 내용 안에 들어간 두 가지 포인트가 뭐라고? 원근법이랑 명암법이라고.
살아있는 듯 생생한 서양의 표현법은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충분히 매료할 만했다. 자, 이거 체크해 놓자. 사로잡아 홀리게 함. 앞에 거는 생략해도 되고. 자, 밑으로 가서. 자, 서양화에 놀란 실학자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익 동그라미하고 이익의 화상요돌이라는 글에서 서양화를 접하고 느낀 감동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요즘 연경에 사신으로 다녀온 저 청나라 연경. 청나라 베이징 말하는 거 베이징. 요즘 연경에 사신으로 다녀온 사람들이 서양화를 사다가 대청에 걸어 놓는다. 이제 집에 거실 같은 데 있지. 대청 마루. 옛날 집은 마루가 뚫려 있잖아. 알지? 실외 공간으로 나와. 거기 대청에 걸어 놓는다. 처음에 한눈을 감고 다른 한눈으로 오랫동안 주시하면 건물 지붕의 모퉁이와 담이 모두 실제 형태로 튀어나온다. 왜? 원금, 그림을 그만큼 사실적으로 그렸다 이거지. 뭘로? 원금법이나 입체감 표현을 명암법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여. 자, 오른쪽 넘어가서. 자, 이익이 본 대청에 걸려있는 서양화는 원금법, 입체, 이 자주 나오잖아, 봐봐. 그럼 이런 거 중요한 거지. 체크해놓고. 원금법과 입체감이 잘 표현된 풍경화일 것으로 보인다. 원금법이란 사물이 뒤로 갈수록 작아 보인다 해도 돼. 좁아 보이는 현상을 그린 투시화법으로 3차원 공간을 2차원의 화면에 담는 서양화의 공간 표현법을 말한다. 이처럼 투시화법이란 말은 딴 게 아니라 눈으로 본다는 거야, 그치? 눈으로 보는 화법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림을 그렸다고. 뭐 이게 우리가 뭐 투시해서 뭐 뒤에 있는 걸 보고 이런 의미는 아니야. 전통회화, 우리나라 전통회화지. 볼 수 없던 새로운 방식이다. 그 생생한 실제감, 실제감 때문에 이익에게는 서양화가 무척이나 신기하게, 아까 뭐라 했어? 경이로움이라 그랬지. 자, 그럼 신기하다는 표현할 때 신기하다는 표현하고 경이롭다는 표현, 놀랍다는 표현 다 연결해놓고 그냥. 한편 연경, 베이징의 청주당 벽화를 직접 본 사람들이 느낀 경이로움, 놀라움은 이보다 더 강렬했다. 1778년 연경에 다녀온 이덕무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천주당에, 베이징에 있는, 연경에 있는 천주당의 북쪽 벽에는, 천주당이니까 이거 뭐예요? 성당 말하는 거겠지. 천주교 성당. 북쪽 벽에는 철사줄이 목에 매여 있는 큰 개의 그림이 있는데 언뜻 보니 물려고 덤비는 것 같아 무서웠다. 무서웠던 이유가 뭐라고? 너무 생생해서. 그 그림 밑에는 살아있는 개 몇 마리가 그늘에 누워 있는데 그림의 개와 살아있는 개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너무 사실적이었다. 이덕무가 본 개 그림은 표현이 얼마나 사실적이었던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마저 느끼게 했다. 자신이 처음으로 접한 서양화에 받은 놀라움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밑으로 가서 18세기 이후 조선 후기 화단에 유입된, 화단이라는 거는 뭐 화가들 집단 이렇게 이해해도 돼. 화가 집단, 화단. 우리 문단이라고 하면은 문인들, 글을 쓰는 사람들의 집단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알겠지? 화단. 18세기 이후 조선 후기 화단에 유입된 서양화는 여러 분야의 그림에 영향을 주었다. 그 중에서도 산수화 동그라미. 산수화가 뭐야? 산하고 강하고 그린 거야. 뭐 바다도 되고 산하고 물하고 그린 거지. 이게 뭐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풍경화 아니야. 산수화에 보이는 변화가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다. 서양 화법을 선두에서 받아들인 화가로는 김홍도의 스승으로 유명한 강세황이 거론된다. 강세황이 45세 되던 해 개성을 여행한 뒤 영통동구, 이거 우리나라지, 지금 뭐 북한이지만 조선시대에 송도정경은 동서양화의 접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넘어가서 글 짧아. 뭐 쭉 끝까지 같이 보고 보자. 넘어가서 서양화의 투시 원금법과 채색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럼 이 말은 곧 뭐야?
기존의 조선시대에는 원근법 사용도 없었고 색채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왜? 먹 벼루에다 갈아다가 후묵화 그렸잖아. 흰색, 검은색이야. 물 농도에 따라서 좀 옅게 하고 회색 표현한 거고, 그렇지? 영통동구와 영통동구는 영통계곡의 명물인 거대한 바위에 초점을 맞추어 가까운 바위는 크게 그리고 멀어지는 경물, 자연의 경치, 사물들 작게 그렸다. 산후화에 원근법을 적용한 것이다. 게다가 바위 표면은 서양화의 채색법을 사용하여 독특한 느낌을 준다. 초록과 청록이 어우러진 미묘한 바위의 색감은 흡사 서양화의 수채화를 연상시킬 정도로 특이하다. 개성시내의 모습을 투시 원근법으로 그린 송도전경은 또한 현대적 감각이 물씬 풍긴다. 원근법과 함께 서양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손꼽는 것은 입체감이다. 서양화에서는 광선의 방향에 따라서 생기는 명암으로 빛의 방향에 따라서 명암, 밝고 어두움이 대비가 생긴대. 그치? 대비로 사물의 양감을 표현한 것이다. 양감은 튀어나온다는 느낌이지. 보자. 양감. 이처럼 빛과 그림자를 통해 입체감을 나타내는 서양화와 달리 동양화에서는 변화하는 광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양화법의 조선에 전해지면서 조선시대 그림에도 입체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명암법을 활용하여 입체감을 느끼도록 제작된 그림으로는 신광현의 초구도 등이 있다. 이 그림에서 이전 시대의 작품과 달리 광선의 방향이 일정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건물과 나무의 그림자 처리가 더해지면서 입체감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소제목 여백에 대한 남을 여자의 흰백자라 그랬지. 남은 흰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하늘색. 동양화의 특징 가운데 서양화에 가장 크게 구별되는 요소는 바로 여백이다. 자, 여백이란 그림이 그려지는 화면에서 그려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빈 곳, 여자가 남을 여자, 나머지라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지만 그대로 하늘이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그려. 동양화는 실제로 그치? 안개나 공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빈 곳을 허용하지 않는다. 작품에 빈 곳을 남기면 미완성작으로 인식된다. 서양화는 뭐야? 흰색도 흰색으로 칠해. 질감이 있으니까. 다르잖아. 캔버스 그냥 그대로 두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과거 우리 전통적인 동양화는 그냥 둬. 그것도 이제 모습이라 생각하는 거지. 그치? 그대로 하늘이, 자, 그래서 서양화에서는 빈 곳 허용하지 않고 작품에 빈 곳이 남기면 미완성적으로 인식된다. 조선의 산수화에서 하늘은 여백으로 비워진 공간이었지만 서양화에서는 하늘은 색이 칠해진 하나의 구체적인 공간이었다. 그런데 서양화의 영향으로 조선 후기 산수화에도 하늘을 채색한 그림이 등장하게 되었다. 강희언의 인왕상도가 그것이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사회 공부하듯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알겠지? 요거는. 알겠지? 앞부분에 개념 설명을 좀 정리해서 외울 필요 있는데 이건 사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 뭐 인왕상도 그린 사람 누구냐 이렇게는 안 나오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작품 정리해두고 요 관련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자. 알겠지? 강희연의 조선 후기에 활동 중인 화가로 적극적으로 서양화 다음 페이지에 화법을 수용했다. 그는 인왕산의 실제 경치를 그리면서 배경에 보이는 하늘 전체를 옅은 푸른색으로 채색했다. 이는 기존의 산수화에서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여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는 특별한 시도였다. 마지막 부분. 삶에 대한 태도와 차이가 표현의 차이를 낳다. 실학자들은 적극적으로 청나라 배우고 서양문 받아들이고 이런 유학자들을 실학자라 그러지. 실학자들은 천주교와 함께 유입된 서양화를 대상의 참다운 형상을 묘사하는 데 적합한 화법으로 여겨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왜? 사실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서양 화법에 매료되었던 푹 빠졌던 실학자들의 태도를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발견된다. 박지원, 박제가, 홍대영과 같은 이용후생 학파, 북학파 청나라 배우자, 서양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주로 서양화의 회화적 표현에 관심이 많았다.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고. 이에 반대로 이익과
정약용과 같은 경세 치용학파는 회화의 원리나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기구, 자, 원리, 그 다음에 기구, 다르지, 차이나 회화적 표현, 그 다음에 회화의 원리와 기구. 뭔 차이인지는 뭐 원리와 표현의 차이가 뭔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키워드로 그냥 정리해 놓고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그들의 학문적 지향이 다르듯 서양 화법에 대한 인식 또한 특정 방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흥미롭다. 됐고. 자,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유입된 서양 화법은 다양한 분야의 그림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서양 화법의 유행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아마도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정신을 중요시한 동양화의 전통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눈에 보이는 사실을 그대로 옮겨 그리기보다는 마음으로 해석하여 표현하고자 했다. 그 결과 동양의 화가들은 먹과 선을 위주로 대상의 의미와 느낌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반대로 서양화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화폭에 담으려는 원근법과 화려한 색을 사용해서 사실적인 표현을 추구했다. 동양화와 서양화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차이는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동양인과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서양인의 삶에 대한 태도 차이 내모치고 이게 사실 키워드가 되네요. 문단에서는.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그만큼 다른 회화적 표현을 낳았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끝맺는 글. 자, 바로 내용 확인 차원에서 문제 풀고 시작. 자, 5페이지부터 6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풀어보죠. 5페이지 6번부터 12번까지. 추억? 오케이. 잠깐만요. 십이 번까지만.
시간 더 필요한 사람? 폰? 다 풀었지? 자, 쌤 다 불러줄게. 채점해보자. 자, 페이지 5페이지 6번에 3번, 7번에 1번, 8번에 2번, 9번에 색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므로 색에 대한 여기 나와 있잖아. 중간에 색다른 조선의 그림 할 때 요 색이 뭐야? 색깔 말하는 거야. 색채 말하는 거야. 색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므로 넘어가서 7페이지 10번에 4번 천천히 읽는 거지. 11번에 여백. 이것도 봐봐. 11번 문제 같은 경우도 다른 부분이 아니라 딱 요 부분을 봐야 돼. 7페이지 요 부분을 봐야 돼. 그 다음에 8페이지 12번에 2번. 자, 다 맞은 사람? 오케이. 틀린 거 질문? 틀린 거 질문? 맞춘 거라도 애매한 거 질문? 요거는 문제가 단순 확인 문제라서 다 볼 필요는 없어. 질문? 없어? 자, 우리 10분 쉬고. 10분 쉬고.